샬롬 삼국지 10권 두 번째. 사마이가 별로 걱정하는 빚도 없이 대답했다. 신은 이미 제갈량을 물리칠 계책을 세워두었습니다. 번거롭게 군사를 움직이고 위험을 떨쳐 보이지 않으셔도 족병은 저절로 물러갈 것입니다. 그게 어떤 계책이요? 위주가 궁금해 물었다. 사마이가 차근차근 늘어놓았다. 일찍이 신은 공명이 다음에는 반드시 진창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학소를 뽑아 진창으로 보낸 것도 그 때문이었는데 이제 정말로 그리 되었습니다. 만약 제갈량이 진창을 지나는 길로 오게 된다면 군량을 운반하기 매우 편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학소와 왕상이 지키고 있어 감히 그 길로는 군량을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길이 있긴 하지만 모두 좁아 그리로 군량을 옮기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신이 하리기로는 족병은 잘해야 한 달치의 군량을 가졌을 뿐이니 급히 싸워야 이로울 것이나 우리는 오래 끌면 다만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폐하께서는 조지인에게 조서를 내리시어 좁은 길목과 험한 산마루를 굳게 지킬 뿐 나가 싸우지 말라 이러십시오. 그리하면 족병은 한 달도 안 돼 절로 물러갈 것입니다. 그때 빈틈을 보아 적을 들이치면 제갈량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조회는 그 말에 막혔던 가슴이 확 뚫리는 듯했다. 그러나 사마이가 전과는 달리 직접 나서려 하지 않는 게 이상했다. 경은 모든 일을 미리 꿰뚫어보는 밝음이 있으면서 어찌하여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나가 적을 치려 하지 않으시오. 사마이가 빙긋 웃으며 까닭을 밝혔다. 신이 몸을 아끼고 목숨을 무겁게 여겨서가 아니라 실은 신이 이끄는 군사로는 동호의 손권을 막고자 이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미루어 손권은 오래지 않아 스스로 전자를 참칭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폐하께서 그를 칠 것이니 그게 두려워 그가 반드시 먼저 쳐들어올 것입니다. 신은 바로 그 때문에 군사를 쉬게 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위주와 사마이가 그 일을 더 깊이 얘기하고 있는데 문득 근시가 들어와 아뢰었다. 조 도둑이 다시 군중의 사정을 알려왔습니다. 그러자 사마이는 한 번 더 위주에게 당부하듯 말했다. 폐하께서는 당장 사람을 조진에게 보내 일러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무릇 족병을 뒤쫓을 때는 반드시 그 허실을 살펴서 하라 하십시오. 무턱대고 적의 땅에 깊이 들어갔다가는 제갈량의 계책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에 조예는 곧 조서를 내려 태상경 한기로 하여금 조진에게 전하게 했다. 결코 싸워서는 아니 된다. 오직 삼가 지키기만 힘쓰라. 족병이 스스로 물러나기를 기다려 그때 들이치면 된다. 그런 경계의 말이었다. 사마이는 그것도 모자란다 싶었던지 떠나는 한길을 성 밖까지 배웅하며 가만히 당부했다. 나는 이번에 공을 자단에게 양보하려 하니 공은 자단에게 가서 이 뜻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천자께서 조서로 내린 것임을 분명히 해주시오. 지키는 게 가장 나은 계책임을 일러주고 아울러 적을 추격할 때는 모든 일을 꼼꼼히 살펴하라고 전해주시오. 성질이 급하고 공을 서두르는 사람을 보내 적을 뒤쫓게 해서는 결코 아니 되오. 알겠습니다. 한기도 사마의 참뜻을 알아듣고 그대로 전할 것을 다짐했다. 한기가 조진의 친중에 이른 것은 조진이 장수들을 장막에 모아놓고 한창 의논에 빠져 있을 때였다. 태상경 한기가 천자의 지절을 받들고 왔습니다. 그 같은 정가를 들은 조진은 진체를 나가 한기를 맞아들였다. 한기는 천자가 내린 조서를 읽어주고 사마이가 지킨 대로 거기에 딴 사람의 뜻이 들어있다는 걸 전혀 내비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그걸 알아보는 눈이 있었다. 천자의 조서를 받은 조진이 다시 곽해와 손해를 불러 그 일을 의논하려 하자 곽해가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이것은 결코 폐하의 뜻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3할 중달의 견식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조진이 알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곽회가 까닭을 밝혔다. 천자의 조서에 담겨있는 그 말에는 제갈량이 군사 부리는 법을 깊이 알고 있는 이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틀림없이 3할 중달의 말을 천자께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매우 옳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오랜 세월 뒤까지 족병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3할 중달일 듯 합니다. 그러자 조진이 실족해서 물었다. 그건 그렇고 아직 족병이 물러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어찌하면 좋겠는가? 왕상에게 가만히 영을 내려 군사를 이끌고 샛길로 순초를 돌게 하십시오. 샛길마다 순초를 돌게 하십시오. 그러면 적은 감히 군량을 운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의 군량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물러나는 적을 들이치면 됩니다. 기세를 타고 적을 뒤쫓으며 쥐두들기면 크게 이길 수 있습니다. 곽해가 사마의 뜻을 잘 살려 그런 계책을 내었다. 그때 곁에 있던 솔레가 말했다. 제가 기산으로 가서 거짓으로 군량을 운반하는 체하며 적을 깨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수레에다 마른 풀과 뗄 나무를 가득 싣고 그 위에 유향과 염초를 부어 군량처럼 꾸민 다음 농서에서 군량을 가져왔다고 헛소문을 퍼뜨려 볼까 합니다. 족병은 군량이 없는 까닭에 그 소리를 들으면 틀림없이 덤벼들어 뺏으려 할 것입니다. 그들이 덮쳐오기를 기다렸다가 안으로는 수레에 불을 지르고 밖으로는 폭병이 달려나와 들이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곽회의 계책과는 달리 솔레의 말을 들은 조진이 기쁜 얼굴로 말했다. 그거 참 좋은 계책이요. 사마이가 멀리 앉아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데 시무룩해 있던 조진에게는 그보다 더 나은 계책이 없어 보였다. 조진은 고솔손레에게 군사를 떼어주며 그가 말한 계책을 써보게 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곽회의 말도 들어 왕상에게도 몰래 진창의 모든 새끼를 살피란 영을 내렸다. 곽해는 곽해대로 군사를 이끌고 기곡과 가정의 여러 길목을 돌며 그곳을 지키는 군사들을 다 잡았다. 그 밖에 조진은 또 장요의 아들 장호를 선봉으로 삼고 악진의 아들 악침을 부선봉으로 삼아 으뜸가는 영체를 지키게 하고 나가 싸우는 걸 금하였다. 그때 공명은 기산의 진체에 머물면서 연일 군사들을 보내 싸움을 걸었으나 위병들은 굳게 지킬 뿐 나올 생각을 안 했다. 공명은 답답한 나머지 강유를 불러놓고 의논했다. 위병이 굳게 지키면서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군량이 없는 걸 헤아릴 까닭이다. 지금 진창을 지나는 길로는 전혀 군량을 운반할 수 없고 나머지 다른 샛길도 많은 군량을 나르기는 매우 어렵다. 내가 셈해 보기로 우리 군량과 말 먹이는 기껏해야 한 달 이어가기 힘드니 이제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공명이 그렇게 걱정하며 강유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강유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 리 없었다. 서로 마주보며 답답해하고 있는데 문득 군사 하나가 들어와 알렸다. 위군이 농서에서 수천 수레의 군량을 옮겨오고 있는데 지금 기산 서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군량을 지키는 장수는 솔레라고 합니다. 그러자 공명이 좌우를 둘러보며 물었다. 솔레는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을 헤아릴 수 있게 하는 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루는 순례가 위조를 따라 대석산에 사냥을 간 적이 있는데 갑자기 사나운 호랑이 한 마리가 뛰어나와 위조에게 덤볐습니다. 그걸 보고 말에서 뛰어내린 솔레는 칼을 뽑아 그 호랑이를 한 칸에 베어 죽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상장군에 올랐고 지금은 조진이 매우 믿는 장수가 되어 있습니다. 마침 거기 있던 위나라 출신의 장수 중에 하나가 그렇게 솔레의 사람됨을 들려주었다. 공명은 그 말을 듣자 빙긋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번에 군량 운반 위장들이 우리가 군량이 모자라는 걸 노려 쓴 계책이다. 수레에 실린 것은 결코 양식이 아닐 것이다.
틀림없이 마른 풀 따위 불이 잘 붙기 쉬운 것들이 실려 있다. 내가 평생 화공을 잘 쓰는 걸 보고 그것들이 이 계책으로 나를 깨려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군량을 뺏으러 나가기만 하면 바로 우리 진체를 들이치려는 수작이다. 이제 오히려 저것들의 계책을 거꾸로 이용하는 계책을 써야겠다. 그러고는 마하대를 불러 명했다. 너는 삼천 군마를 이끌고 지름길로 위병들이 군량을 쌓아둔 곳으로 가라. 그러나 적의 영체 안으로는 들어가지 말고 바람머리 쪽에다 불만 놓아라. 그 불길이 수레에 울마 붙으면 위병들은 틀림없이 우리 진체로 저들어올 것이다. 우리가 군량을 뺏으러 가느라 진체를 비워둔 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또 대비가 있다. 공명은 그 말과 함께 다시 마충과 장의를 불렀다. 너희들은 각기 5천 군사를 이끌고 적의 영체 밖 멀찌감치 에워싸고 있다가 마대와 함께 안팎에서 협공하도록 하라. 공명의 계책은 거기서도 끝나지 않았다. 마대, 마충, 장이 세 사람이 모두 영을 받고 물러나자 공명은 다시 관음과 장프를 불러 말했다. 위병의 으뜸가는 영체는 사방으로 통하는 길가에 있다. 오늘 밤 기산 서쪽에서 불길이 일면 그곳의 위병들은 반드시 우리 진체를 급습하러 올 것이다. 너희들 둘은 그들의 진체 좌우에 숨어 있다가 그들이 진체를 나가거든 얼른 덮쳐버려라. 그 다음은 오반과 오이였다. 공명은 그들에게도 분부를 내렸다. 너희 둘은 각기 한때의 군마를 이끌고 우리 영체 밖에 숨어 있다가 위병이 오거든 그 돌아갈 길을 끊으라. 실로 물샐 틈 없는 계책이었다. 공명은 그 모든 배치가 끝난 뒤 기산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앉았다. 자기가 펼친 계책대로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한편 위병은 촉군이 군량을 뺏으러 올 듯한 기미를 보이자 놀라 그 일을 솔레에게 알렸다. 솔레는 솔레대로 또 사람을 시켜 나는 듯 그 일을 조진에게 알리게 했다. 조진도 그 소식에 바빠졌다. 으뜸되는 영체로 사람을 보내 그곳을 지키는 장호와 악침에게 이르게 했다. 오늘 밤 기산 서쪽에 불길이 오르면 족병은 반드시 자기 편을 도우러 진체를 떠날 것이다. 그때는 군사를 이끌고 나가 이렇게 하라. 이에 두 사람은 군사들 높은 망루에 올려 불길 신호가 오르는 걸 살피게 하며 기다렸다. 한편 솔레도 촉군을 맞을 채비에 바빴다. 군사들을 산 서쪽에 매복시켰고 족병들이 군량을 뺏으러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날 밤 이경 무렵이었다. 마대가 삼천 군마를 이끌고 그곳으로 왔다. 사람은 모두 소리를 못 내게 하는 나무 막대를 물고 말들은 재갈을 단단히 세워 가만가만 산 서편에 이르러 보니 정말로 이병의 군량이 쌓인 게 보였다. 무언가를 가득가득 실은 수레가 수없이 모여 그대로 한 영체를 이루고 있는데 사람은 안 보이고 꽂아둔 깃발만 가득했다. 마하대에는 가만히 바람 부는 방향을 가늠해 보았다. 마침 서남풍이 일고 있었다. 마하대는 얼른 군사를 그 영체 남쪽으로 옮기고 그 근처에 불을 질렀다. 불길은 바람에 날려 금세 수레에 올마 붙었다. 마른 풀에 요한까지 부어둔 것이라 불길은 하늘을 치를 듯 높이 치솟았다. 숨어있던 솔레는 족병이 저희 영체 안으로 들어와 불을 지른 줄 알았다. 이제는 도간에 든 쥐다 싶어 군사들을 이끌고 한꺼번에 밀고 나갔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등 뒤에서 북소리 나팔 소리가 높이 울리며 두 갈래 군마가 덮쳐왔다. 바로 마충과 장의가 이끄는 촉병이었다. 유병은 어느새 그들에게 에워싸여 거꾸로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다. 솔레는 깜짝 놀랐다. 얼른 군사를 수습해 벗어나보려 하는데 다시 함성이 크게 일며 한때의 군마가 불빛을 등지고 뛰쳐나왔다. 이번에는 마하대가 이끄는 족병이었다. 마충과 장이 그리고 마하대가 이끄는 족병들이 안팎에서 들이치니 위병은 싸워볼 것도 없이 대패였다. 불길은 매섭고 바람은 거세 거기 쫓긴 인마가 어지럽게 흩어지다 보니 죽는 자만도 얼마나 되는지
헤일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솔레는 불에 대고 창갈에 다친 군사들을 이끌고 간신히 불길을 뚫어 달아났다. 한편 위에 으뜸가는 영체를 지키던 장호는 한밤중에 불길이 하늘로 치솟는 걸 보자 바로 조진이 일러준 때가 왔다 생각했다. 진체의 문을 크게 열고 악침과 함께 모든 군사를 끌어모아 진체를 나섰다. 비어있을 족병의 진체를 들이치기 위함이었다. 장호와 악침이 촉진에 이르니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하나 없이 않았다. 아무리 저희 편 구원을 간다 해도 그렇게 진체를 비워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 때문에 속은 줄 안 장호와 악침은 얼른 군사를 거두어 물러나려 했으나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진작부터 숨어 기다리던 오방과 오이가 각기 한 갈래 윗말에 이끌고 뛰쳐나와 위병이 돌아갈 길을 막아버렸다. 장호와 악침은 겨우겨우 촉병의 애움을 뚫고 애움을 뚫고 나가 저희 본체로 달려갔다. 하지만 거기서는 또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본체에 쌓아둔 토성 위에서 화살이 메뚜기처럼 날아들었다. 관운과 장포가 그곳을 차지하고 앉아 퍼붓는 화살이었다. 여지없이 진뭉개진 장호와 악침의 위병은 하는 수 없이 대도둑 조진의 진체로 쫓겨갔다. 그들이 막 그 진체로 들려 하는데 다시 어디선가 한때의 위병들이 쫓겨왔다. 바로 솔레가 이끄는 군사들이었다. 이에 그 두 갈래 군마는 함께 조진의 진체로 들어가 자기들이 제갈 공명의 계책에 빠진 일을 상세히 말했다. 조진은 쓸데없는 공명심에 들떠 얕은 꾀로 공명을 이겨보려다 죄 없는 군사들만 잃었음을 알자 정신이 확 들었다. 삼가며 대체를 지킬 뿐 두 번 다시 나가 싸우려 들지 않았다. 싸움에 크게 이긴 족병은 신이 나서 저희 진체로 돌아갔다. 장수들은 모두 공명을 찾아보고 저마다의 공을 자랑했다. 그러나 어찌 된 셈인지 정작 공명의 얼굴에는 기뻐하는 빛이 없었다. 말없이 듣고 있다가 문득 위원에게 사람을 보내 무언가 계책을 주고 이어 나머지 장졸들에게는 진체를 뽑아 돌아갈 채비를 하라는 영을 내렸다. 이제 그게 승리를 거둬 위병의 날카로운 기세를 한박 꺾어 놓았는데 어찌하여 도리어 군사를 거두려 하십니까? 양의가 알 수 없다는 듯 공명에게 물었다. 공명이 씁쓸한 얼굴로 그 까닭을 일러주었다. 우리 군사는 양식이 없어 빨리 싸우는 쪽이 낫다. 그런데 적은 굳게 지키고 나와 싸우지 않으니 그게 지금 내가 앓는 병이다. 적은 지금 잠시 싸움에 져서 주춤해 있으나 중원은 사람과 물자가 넉넉한 곳이다. 곧 잃은 군사는 보태고 없어진 물자는 채울 것이다. 만약 적이 가볍게 차린 기마대로 우리가 양식을 운반하는 길을 끊어버리면 그때는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가 없다. 이제 위병이 싸움에 진 지 오래잖아 감히 족병을 바로 보지도 못하고 있으니 그들이 뜻하지 않고 있는 곳으로 나가 알맞은 때에 물러나는 게 좋다. 걱정되는 것은 오지 위원이 이끄는 군사들이다. 그들은 지금 진창 길목에서 왕쌍과 맞서고 있는데 때맞춰 몸을 빼내지 못할까 두렵구나. 하지만 나는 이미 사람을 위원에게 보내 왕쌍을 죽일 수 있는 계책을 일러주었다. 왕쌍만 죽인다면 위병들은 감히 그들을 뒤쫓지 못할 것이다. 어서 군사들에게 영을 내려 떠날 채비를 하게 하라. 후대가 먼저 떠나고 선봉의 뒤를 맞는다. 그 말을 듣자 아무도 물러남을 이상히 여기는 장수가 없었다. 이에 공명은 그날 밤으로 군사를 물리기 시작했다. 북과 직만 진체에 남겨 밤새도록 요란하게 두드리는 사이에 군사들은 모두 썰물 빠져나가듯 물러났다. 이윽고
북과 징을 두드리던 군사들마저 물러가 버리자 족병의 진체는 그대로 텅 비어버렸다. 단 하룻밤 사이의 일이었다. 한편 조지는 자신의 장막에서 걱정과 고민에 빠져 있었다. 조서를 듣지 않고 섣불리 꾀를 부리려 들다가 적지 않은 인마와 물자를 잃은 데다 군사들의 사기마저 떨어져 촉근의 힘을 다해 빌어붙이면 견뎌낼 수 있을지 불안했다. 그런데 문득 좌장군 장압이 군사를 이끌고 왔다는 전갈이 들어왔다. 장압은 말에서 내리기 바쁘게 조진의 장막을 찾아와 말했다. 저는 폐하의 뜻을 받들어 특별히 대도둑의 형편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럼 중다를 만나보셨소? 조진이 대뜸 사마의 얘기부터 물었다. 자신에 대해서 사마이가 무엇라고 그러는지 궁금한 까닭이었다. 장압이 주저없이 대답했다. 만나보았습니다. 중달은 제게 이르기를 우리 군사가 싸움에 이겼으면 족병은 틀림없이 물러나지 않았을 것이고 만약 우리 군사가 졌으면 족병은 반드시 물러갔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군사가 싸움에 이릅지 못했으니 족병이 물러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둑께서는 족병의 소식을 알아보셨습니까? 아니, 아직 알아보지 않았소. 조지는 알 수 없다는 얼굴로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나 사마이의 말이 꺼림칙해 그 사람을 풀어 촉진을 살펴보게 했다. 정말로 사마이가 예측한 대로였다. 오래전에 살피러 간 군사가 돌아와 알렸다. 족병은 텅 비어있고 전기만 수십 개 꽂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알아보니 족병이 떠난 지는 벌써 이틀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제야 조지는 자신의 살피지 못함을 후회했으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재주가 사마이에게 까마득히 미치지 못함을 한탄하고 괴로워할 뿐이었다. 한편 위원은 공명의 밀개를 받자 그날 밤으로 진체를 뽑아 급히 한중으로 돌아갔다. 곧 세작이 그 일을 알아내 왕상에게 전했다. 위원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들은 왕상은 가만히 있지 못했다. 거느린 군사를 모조리 휘몰아 힘을 다해 위원을 뒤쫓았다. 한 20리나 뒤쫓았을까. 달리는 말에 거듭 책찍질을 하며 앞을 보니 저만치 위원의 이름이 크게 쓰여진 깃발이 보였다. 왕상은 벌써 위원을 잡은 듯이나 들떠 크게 소리쳤다. 위원은 달아나지 말라. 그러나 족병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날 뿐이었다. 왕상은 급했다. 달리는 말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족병을 뒤쫓았다. 그를 뒤따르던 위병들이 등 뒤에서 큰 소리로 왕상에게 알렸다. 성 밖에 있는 우리 진지에서 불길이 오르고 있습니다. 적의 간교한 계책에 떨어진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왕상은 뜨끔했다. 급히 말머리를 돌리고 자기 진체를 바라보니 정말로 한 줄기 불꽃이 하늘 높이 치솟고 있었다. 그 뜻밖의 사태에 왕상은 몹시 놀랐다. 모두 돌아서라. 어서 진체로 되돌아가자. 그렇게 소리치고 앞장서서 자기 진체 쪽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왕상이 어떤 상등성이 왼편을 도울 때였다. 호련 한 장수가 말 한 피를 몰아 숲속에서 달려나오며 크게 소리쳤다. 왕상은 어디로 가려느냐? 위원이 여기 있다. 그 소리에 왕상은 깜짝 놀랐다. 정말로 위원인지 거느린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도 전에 겁부터 먹으니 손발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 평소에 자랑하던 큰 칼 한 번 제대로 휘둘러 보지 못하고 위원의 한 칼에 갈라져 말 아래로 떨어졌다. 왕상이 그 꼴이 되니 그를 뒤따르던 위병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을의 복병이 따라 나오려니 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기 바빴다. 하지만 그때 위원이 거느리고 있는 것은 겨우 30기 지나지 않았다. 왕상을 죽인 위원은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길을 천천히 말을 몰아 한중으로 돌아갔다. 위원이 그토록 쉽게 왕상을 죽이게 된 경위는 이러했다.
공명의 밀계를 받은 위원은 모든 군사를 한중으로 출발시킨 뒤 날랜 30기만 뽑아 데리고 왕상의 진체 근처에 숨어 있었다. 그러자 오래전에 세작이 왕상에게 족병이 떠난 걸 알리고 왕상은 급히 군사를 몰아 그들을 뒤쫓으려 진체를 떠나는 게 보였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던 위원은 거의 비어 있다시피 한 왕상의 진체를 들이치고 불을 질렀다. 역시 공명이 미리 헤아린 대로 자기 진체에서 불길이 오르는 걸 본 왕상은 허둥지둥 군사를 돌려 달려왔다. 위원은 그런 왕상을 뜻밖의 곳에서 뛰쳐나가 한 칼에 베어버렸다. 사람의 심리가 지닌 허점을 노린 교묘하고도 빈틈없는 계책으로 위원의 용맹 또한 없어서는 안 될 성공의 요소였다. 위원은 왕상을 베고 유유히 한중으로 돌아가 공명을 찾아갔다. 공명은 다시 그에게 입말을 나누어 주고 크게 잔치를 열어 그 공을 지하했다. 한편 장합은 처음부터 족병을 뒤쫓지 않고 자기 진체로 되돌아갔다. 쫓아봐야 부질없다는 걸 알고 한 일이었다. 그런데 홀연 진창성의 학소가 사람을 보내 알려왔다. 왕상이 위원의 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소식은 조진의 귀에도 들어갔다. 자신이 전거에 선봉대장으로 세우고 진창성의 싸움에서는 공도 적잖은 왕상이 그토록 허무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말을 듣자 조진은 괴로움과 슬픔을 견디기 어려웠다. 그게 병이 되어 더는 싸움터를 지킬 수 없게 되자 낙양으로 돌아갔다. 장안으로 이르는 길목은 곽해와 솔레, 장합이 나누어 지키게 했다. 위에 맹장 왕상을 죽인 것은 공명의 이름을 또 한번 드높였고 어느 정도 징창이 한을 푼 듯도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족이나 공명의 승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두 번째의 출사도 적지 않은 인마와 물자만 축냈을 뿐 족병은 결코 한 발짝도 중원으로 들어놓지 못하고 물러나야 했다. 세 번째로 기산을 향하다. 세 번째로 기산을 향하다. 한편 오주 손권은 촉의 정에 위로 군사를 내게 해놓고 자신은 이렇다 할 싸움 없이 형세만 살피고 있었다. 하루는 신하들과 조회를 하고 있는데 풀어놓은 세작이 돌아와 알렸다. 촉의 제갈 승상이 2번에 걸쳐 족병한 바 이에 맞서 싸운 위의 도둑 조지는 많은 군사를 잃고 장수마저 죽게 했다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신하들은 한결같이 손권에게 군사를 일으켜 위를 치기를 권했다. 그러나 손권은 아직도 중원을 도모할 자신이 서지 않았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장소가 들어와 말했다. 요사이 듣자니 무창 동산에 봉황이 날아오고 대강에서도 황룡이 여러 차례 나타났다 합니다. 주공의 더운 요순과 짝할 만한 데다 무모와 아울러 밝으시니 제 위에 오르셔도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군사를 일으키시는 것은 제 위에 오르신 뒤가 좋겠습니다. 그러자 많은 관원들도 장소를 따라 권했다. 자포의 말이 옳습니다. 따라 주옵소서. 이에 손권도 슬며시 마음이 움직였다. 그해 4월 병인 이래 무창 남교에다 축대를 쌓고 제위에 오르기로 정했다. 정한 날이 오자 신하들은 손권을 정해 황제의 자리로 오르게 하고 연호를 황무발련에서 황룡 원년으로 고쳤다. 이제 전자는 새 사람이 되어 진정한 삼국시대가 시작되는 셈이었다. 손권은 그 아버지 손견을 무열 황제로 추존하고 그 어머니 오씨는 무열 왕후로 형 손책은 장사 왕으로 추존했다. 그리고 그 아들 손등을 황태제로 책봉한 뒤 제갈근의 맏아들 제갈각을 태자 좌보로 장수의 둘째 아들 장효는 태자 우보로 삼았다.
제갈 각에 자는 원손이라 하며 키가 7자에 매우 총명하고 사람의 말을 잘 받아 넘기는 재주가 있었다. 손권은 그를 몹시 사랑하였는데 그 까닭은 제갈 각이 어려서부터 부인 남다른 총명과 재치에 있었다. 제갈 각이 6살 때 일이었다. 하루는 그 아버지 제갈 근을 따라 동호회 잔치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손권은 제갈근의 낯이 긴 것을 보고 우스개 삼아 노새 한 마리를 끌고 오게 한 뒤 그 노새의 얼굴에다 분필로 제갈자유라 쓰게 했다. 그걸 본 벼슬아치들은 모두 큰 소리로 웃었다. 제갈근도 손권이 장난으로 그러는 것이라 함께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린 제갈각이 자리에서 일어나 쪼르르 앞으로 달려 나가더니 분필을 집어 지로 2자를 노새 얼굴에다 더 넣었다. 합치면 제갈자유지로 이니 곧 제갈근의 노새란 뜻이 된다. 아버지가 노새가 되는 욕을 재치로 면하게 한 것이었다.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은 겨우 6살 난 그의 재치에 놀라 마지 않았다. 손권도 그를 기특히 여겨 정말 그 노새를 제갈근에게 내렸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날도 벼슬아치들을 모아놓고 크게 잔치를 벌였는데 손권은 제갈각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앉은 모든 관원들에게 술 한 잔을 권하게 했다. 한 사람 한 사람 술잔을 올려가던 제갈각이 장수 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이것은 늙은이를 대접하는 예가 아니다. 장수가 그렇게 말하며 술잔을 받지 않았다. 그걸 본 손권이 제갈각에게 물었다. 네 자포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제갈각은 다시 장수 앞으로 가서 말했다. 옛적 강상보 강태공은 나이 90에 이르러서도 장수의 모월을 잡고 늙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호는 싸우는 날에는 선생을 뒤에 모셔두고 술 마시는 날에는 선생을 앞에 모십니다. 어찌 어른 대접을 않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자 장수는 대답할 말이 없어 억지로 술잔을 받았다. 손권은 그런 제갈각을 사랑하여 진작부터 무겁게 써오다가 그때에 이르러 태자를 보필하게 한 것이었다. 장소는 오랫동안 오왕을 도와 그 서열은 삼공의 위였다. 이에 손권은 그를 보아 그 아들 장유를 또 태자 우부로 삼았다. 그 밖에 손권은 공을 승상으로 세우고 육소는 상장군으로서 태자를 도와 무창을 지키게 했다. 제위에 오른 손권이 건업으로 돌아가자 신하들은 입을 모아 위를 치자고 나섰다. 그러나 장소만은 손권을 말렸다. 폐하께서 아직 보위에 오르신 지 오래지 않으니 가볍게 움직여서는 아니 됩니다. 마땅히 그를 닦고 힘을 기르며 학교를 늘려 세워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천으로 사신을 보내어 족과 동맹을 맺고 전하를 나누어 가지신 뒤 천천히 위를 도모하도록 하십시오. 손권도 수성의 달인답게 그런 장소의 말을 받아들였다. 곧 자신을 촉으로 보내 후주를 만나보고 자신이 제위에 오른 일을 알리게 하였다. 손권이 제위에 올랐다는 소문은 그가 보낸 사신보다 먼저 후주의 귀에 들어갔다. 후주는 곧 여러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런 손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를 물었다. 손권은 함부로 전자를 참칭한 자이니 마땅히 구하는 맹호를 끊어야 합니다. 신하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했다. 다만 장관만이 그들과 다른 소리를 했다. 아무래도 일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닌 듯 싶습니다. 사람을 승상에게 보내 물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후주도 그 말을 옳게 여겨 곧 한중의 사람을 보내 공명에게 그 일을 묻게 하였다. 며칠 안 돼 공명의 대답이 성도에 이르렀다. 예물을 갖춘 사신을 오로 보내 손권의 주기를 축하해 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알로 육순으로 하여금 군사를 일으켜 위를 치도록 정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게만 되면
위는 틀림없이 사마이를 보내 육순과 맞서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마이가 남쪽에서 동호와 싸우게 된다면 저는 다시 기산으로 나가 장안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다. 끝.